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21번째 페이지. 전라도에 낙지 호롱이가 있다면 잡지사인 역사 초롱이가 있습니다. 초롱초롱 맑은 눈의 역사 광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광일의 팔도유람 이제 꽤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둘러봤고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전라북도의 지명과 역사를 살펴봤고 이번 주는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전라도는 음식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벌교 꼬막, 맞습니다. 영광 굴비, 그렇죠. 광양 불고기. 그다음에 뭐 모포에 가면 삼합. 삼합. 온갖 낙지 요리들. 언제 한번 남도 음식 특집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한 3년치 대작 프로그램. 3년. 잡지사의 존폐가 그때는 불투명한데 3년치 남도 음식 특집 언젠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가볼 텐데요. 선생님,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좀 두드러지는 전라남도의 큰 특징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섬이죠. 섬이 많죠. 그러니까 섬 바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라북도 쪽만 하더라도 뭔가 그 충청도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사연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면 전라남도는 왠지 그 방향이 바다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내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전라남도의 내륙 지역에도 많은 역사 유적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전라남도라고 하면 모포, 그다음에 벌교, 그다음에 순천, 여수처럼 바다와 닿아 있거나 또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이 특징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먹을거리도 이 바다와 관련해서 해산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공간이 바로 전라남도. 교과서에서 배운 리아스식 해안 아니겠습니까? 뻘도 많고 만도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여수하고 이제 한산도를 연결하면 한려해상. 그래서 그렇죠. 한산도의 한자와 여수의 여자를 해서 한때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바다였지만 다른 나라를 돌아보고 다시 남의 바다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예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이 그 남의 바다를 볼 때마다 조금 더 뭔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가면은 각 페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싣고 차도 싣고 하는 이 그 선박들이 섬과 섬을 쭉 연결하는 게 도시로 치면은 버스가 막 지나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토가 육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섬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바다가 하나의 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보면은 뭔가 뿌듯한. 멋있어요. 우리만의 풍경 같고. 네, 그렇습니다. 멋진 바다와 섬을 가진 전라남도 유람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전라남도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한때는 전라남도에 포함됐던 곳으로 가볼게요. 8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 현대사에 전라남도에 포함됐던 아주 현대사의 굵직한 이름을 남긴 광주 광역시로 가보죠. 갈 건가요? 갑니다. 예, 광주가요. 옛날에는 무주라든지 무진군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무주는 지금 전북 무주랑은 다른 지명인 거죠? 한자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광주를 가리키는 무주는 우리가 무술을 할 때 무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무진주의 그러니까 지금 그 전라북도의 무주를 가리킬 때는 무성하다 할 때 무주를 씁니다. 물론 이제 그 음이 같으면 가끔 한자를 교체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긴 하지만 공식적인 표기가 이제 다르고 주자도 고을 주자를 쓰는 것과 여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광주의 무주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주 무진주는 광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가리키는 그 일대 그렇습니다. 그런 지명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지명이 처음 등장한 거는 백제 때. 무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무주, 무진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무진주가 역사에 등장했던 건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기 한 9년쯤 전에 여기에 터를 잡습니다. 그래요? 터를 잡는데 여기에서는 지역 세력을 끌어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진주의 어떤 도읍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 9년 뒤에 900년에 이제 그 완산주로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맞습니다. 옮겨가면서 이제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니까 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 전라남도의 중심인 광주가 사실은 둘 다 견훤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무주 무진주라는 지명이 후백제 때 잠깐 광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다가 고려 때 이제 공식적으로 광주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견훤이 그러니까 커리어 초기에 이 광주 일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네. 광주가 빛광의 고을주, 빛고을 아니겠습니까? 빛고을이죠. 그래서 네. 광주, 광산 이 이름이 서로 이제 번갈아가며 쓰이다가 네. 지금은 이제 광산구가 되었지만 네. 예전에 이제 광주는 도심이고 광산은 외곽을 둘러싸는 고을인데 네. 이제 빛이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이 고을이 굉장히 뭔가 전라도 안에서도 뭔가 좀 따뜻하고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에 멀리서 볼 때 사람들이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주를 떠올리면은 모악산을 먼저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광주를 보면은 무등산. 그렇죠. 그래서 무등산 1등도 아니에요. 무등. 무등. 영순이라는 건가? 영순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등정각.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온 낱말이긴 한데 예. 불교의 깨달음에 이제 그 어떤 거를 순위를 매길 수가 없다. 등급을 매길 수 없다라는 무등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 뜻이 똑같이 우리가 쓸 때 영순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무등 그다음에 이제 광주하고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이 고을이 예전부터 인상적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고을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이다. 참고로 제가 우리말 지킴이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깨알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빛광자는 짧게 단음으로 발음하고 이제 넓을 광자는 길게 장음으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는 광주고 여기 광주광역시는 광주인데 또 광주광역시는 넓을 광자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이거 입사 초기 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은 네. 그 아무도 이렇게 안 하죠. 네, 사실. 정확한 발음도 좋지만 뭔가 이제 그 억양과 그 장단이 있어서 네. 리듬감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지키기 정말 어렵고 광주광역시.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오늘 방송 내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전라도의 전라가 원래 전주, 나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실 원래는 나주가 전라도의 중심지였는데 어떤 계기로 광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광주라는 고을이 유명한 고을이었고 중요한 고을이었지만 나주를 넘어설 수는 없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나주가 한쪽에 약간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여기를 도청을 옮깁니다. 광주로? 광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라도 또 전라남도의 도청이 광주로 자리를 잡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광주와 나주의 지위를 바꾸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이전까지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교통망이 네. 이제는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는 특별하게 당시 이제 일찌감치 뭐 기차가 지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육상교통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갖고 있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해상교통의 요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격차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주에서 광주로의 지위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네. 도청이 옮겨오면 이제 모든 것들이 중심이 이제 그렇죠.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광주광역시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광주를 전라남도의 도청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나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라도의 나주. 그러니까 나주가 굉장히 큰 도시였었다는 건데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도시였다는 건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고장인가요? 훌륭한 도시. 훌륭한 도시. 큰 도시. 아니 듣기로는 뭐 고려 때 현종이 나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주가 고려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값을 올렸던 고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후삼국 쟁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견훤이 탈출해서 그 개경으로 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김제에서 네. 탈출해서 개경으로 바로 못 갑니다. 그렇죠. 김제 무슨 금산사에서. 그럼 왜냐하면 거기는 후백제가 지금 고려하고 국경을 맞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주를 가는데 이 나주를 갔던 이유가 이 나주만 고려 땅이에요. 아, 그래요? 전라남북도 충청도 일대까지 전부 후백제 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에 호족이 사실은 친고려 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호족이 왕건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왕후 오씨의 집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주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교통의 요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견훤은 육군 장군이고요. 왕건은 해군 장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격을 계속 공세를 몇 번 벌였는데 실제로 효과적인
점령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 지역만은 온전하게 와. 고려 땅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고려에서 배 타고 이렇게 나주 막 들락날락 되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후백제로 볼 때는 눈의 가시 같은 곳이었기도 했었고 네. 사실은 결국은 이 나주가 후삼국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키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네. 나주 당시 이제 금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금성을 빼놓고 전라도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라도 경상도 생기기 전에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두 고을은 순천을 가리키는 승주, 그다음에 나주가 통솔한다. 우리가 그래서 고려 때 목을 설치할 때 그 목이 두 군데 설치되는 게 나주목하고 승주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전주보다는 나주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야. 그런 어떤 고을이었는데 현종이 네.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을 받고 네. 피란을 갑니다. 네. 그랬는데 피란을 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왕이긴 왕인데 네네. 저 왕을 내 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반대파에게 넘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고려 때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전주의 호족들이. 그러니까 전주 전라도의 호족들이 가만히 현종의 행렬을 보니까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란 행렬이니까. 그러면 굳이 저게 우리가 충성을 바칠 필요가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저걸 가지고 왕을 사로잡아서 뭔가 유리한 어떤 나의 지위를, 그러니까 왕을 등에 업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볼 때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 현종을 가장 환대하고 때에 따라서 지켜줬던 고을이 나주지. 나주입니다. 내 식구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전라도 안에서도 나주만은 현종을 우대를 한 거예요. 신기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 나주가 굉장히 요새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1894년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데요. 동학농민군이 전라남북도를 석권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함락하지 못한 곳이 나주입니다. 그것도 고려와의 연관성과 그거는 관련이 없고 나주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봉준 장군이 결국은 나주 목사하고 단판을 지으러 갔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피신을 하기까지 하는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고을이 나주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주의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때 이해로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 나중에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이 동네 이름을 붙일 때 전주, 나주.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제 금자가 비단금자고요. 라자가 비단라자입니다. 라와 금은 서로 바꿔 쓰는 글자입니다. 한자로. 네네. 그러니까 금성이라고 했지만 나주가 전에 금성이었으니까 나주로도 바꿔 쓰는 기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나중에 심지어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1년에 다시 금성으로 바꿨던 적도 있다고요. 그거를 알고 있는 분이면 이 동네 분이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열심히 찾았네, 지명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4, 5년, 82년에 했다 86년으로 금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름이 금성이다. 왜냐하면 나주에 가면은 객사에 그 관 이름이 금성관이에요. 경축 금성시 승격. 그렇습니다. 파티네 파티. 그렇게 했는데 동네 분들이 아니 그래도 우린 나주 뭐 이러면서 모두의 생각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금성이 굉장히 오래된 지명이고 내력이 깊은 또 좋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네 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나주. 그 당시는 금성하면은 전자제품이 먼저 떠올릴 때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성이라는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나주에 가면은 그렇지만. 금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단이라는 뜻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고을이 굉장히 뭔가 내력이 깊고 유서가 깊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나주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나주에 가면 반남고분이라는 유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교과서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유적입니까? 한 지역의 고분인데 신촌리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대 역사를 볼 때 조금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김부식 아저씨가 삼국사기 그다음에 이련스님이 또 삼국유사라는 책을 지으면서 그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가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백제가 사실은 한 몇백 년 동안 공존했던 나라가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마한이라는 별도의 독자적인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통합은 근초고왕 때 했다라고 기록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통합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때 자기 세력화를 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북쪽에는 또 부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한 세력이 독자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무덤의 구조거든요. 백제 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
여기는 항아리 무덤이에요. 아, 항아리 무덤을 반남구분, 나주 반남구분에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시신을 넣는 걸 항아리를 만들고 크게 돌로 무덤의 어떤 외곽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관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문화 차이가 특별하게 차이가 그러네요. 나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금관 같은 것이 발견이 돼요. 아,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럼 마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네. 이 마한은 실제로 독자적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교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마한이 나주, 그다음에 이제 영산강 일대에 나타나거든요. 네. 이거는 강을 통해서 외부와 교류하기 쉬웠고 넓은 벌판이 있었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 지역의 독자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가야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마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행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한 게 좀 뭐냐면 저 동네 가면은 뭐 마한 식당, 마한 이발소, 마한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마한이 뭐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야의 옛 동네 가면은 그 나라 이름을 따서 뭐 대가야 뭐 금강가야 뭐 그다음에 이런 이름들이 보이는 것처럼 네. 또 여행에서 그 어떤 상표, 간판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흥미롭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 먹거리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나주 영산포에는 홍어 축제가 유명한데 왜 홍어가 이 지역에 유명할까요?라고. 그렇죠. 나주의 홍어가 원래 유명한데, 원래 홍어가 유명한 데는 흑산도거든요. 흑산도에서 잡아서 나주로 오는 동안 네. 이 홍어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썩느냐, 삭느냐. 삭으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히는 방식에,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생산지에서 유명한 음식이 있고요. 네. 소비지에서 유명한 음식이 있고 중간에 이거는 또 자연스럽게 가공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산포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 홍어가 퍼져나가게 되니까 산지인 흑산도도 유명하긴 하지만 네. 이것이 도착한 시장이었던 영산포가 네. 사실은 1차 시장으로서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흑산포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맛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흑산도 네. 가면은 사실은 홍어를 그러니까 삭힌 것보다는 생홍어를 네. 드실 네.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제 영산포에 가면은 딱 그 포구에 도착하는 그 순간 운송 과정에서 동네 냄새가 쫙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도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 톡 쏘는 맛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런 어려운 맛을 한번 익히면 빠져나올 수 없죠. 네, 못 빠져나옵니다. 심지어 갖가지 조합, 뭐 사합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묵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편육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먹게 되면은 그 고소하고 달짝지근하면서도 그 감칠맛 나는 예. 그 맛을 네. 남도 음식 프로젝트 예고편 느낌이었어요, 방금. 예, 침고이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닦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전남의 또 다른 큰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근대 문화의 향기를 간직한 목포시로 가볼 텐데요. 선생님, 목포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목자가 나무 목자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나무가 많았거나 아니면 이제 목화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목화 수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목포라는 이름이 또 한편으로는 영산강의 길목에 해당한다. 그래서 목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을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303흑해서 여기서 수출되었던 세 가지 하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배랑 그다음에 이제 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래서 목포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목포는 포구가 항구니까. 목포는 항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근대 이후에 네. 이제 크게 성장한 도시구나. 그 시기는 아마도 일제강점기가 아닐까요? 이제 처음에는 개항은 예. 일제강점기 전에 1897년에 했지만 네. 이제 그 목포라는 도시가 발전 궤도에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바로 이제 그 시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군산에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목포에서도 그런 건물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목포를 딱 가는 순간 구읍하고 신읍이 있는데요. 네. 구읍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딱 들어가면은
군산이랑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격자무늬의 도로에 그다음에 서양식 근대 건축물들이 네.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척 건물이라든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건물이라든지 아, 그 목포에 있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당시 처음에 일본 영사관 건물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네.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 나석주 열사가 폭탄 던진 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본점은 을지로에 있었고요. 아, 예. 지점이 이제 각 지역에 있었는데 예. 목포에 그 지점을 두기도 했었는데 부산에도 동척 지점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근대 역사관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예. 즉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어서 실제로 목포라는 곳이 이제 근대 큰 어떤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그 바다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항장이었고 그 뒤쪽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고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목포만 남았고요. 자, 이번에는 밤바다가 생각나는 최고의 여행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여행하기 너무 좋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수가 조선시대에 3번 사라졌다가 4번 부활한 도시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되게 복잡한 내력인데요. 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일단은 여수는 네. 난 조선의 반댈세. 조선 건국? 건국했는데. 건국에 반대했다? 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거 얼마 가겠어? 이성계가 누구야? 네. 우리는 왕씨의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지역의 현령이었던 분이 네. 반대를 한 겁니다. 나주도 아니고 여수에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큰 고을이었으면 좀 회유를 했을 텐데 예. 그렇게 큰 고을은 아니 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을을 없애버립니다. 아, 예. 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없앤다라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거기에다가 행정적인 권한을 두지 않고 옆 동네에다가 그 동네의 행정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광주하고 나주가 있는데 네. 광주를 없앤다. 네. 그럼 광주의 행정을 전부 다 나주에다 맡기는 행정 거예요. 기능을. 그럼 나주를 없앤다. 네. 그럼 나주를 광주에다 맡기는 요런 개념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행정의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네. 그 여수에서 내륙으로 오면은 순천이 있잖아요. 네네. 순천이 그걸 가져가요. 순천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고을이었거든요. 네. 이 고을에서 딱 가져보니까 네. 여수가 넓기도 하고 바다도 끼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보다는 우린 순천 사람들, 내륙 사람들을 좀 신경 쓰면 되니까 요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천 사람들은 네. 여수라는 동네는 원래 없던 거야.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례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예. 여수 분들은 네. 아니 우리가 왜 순천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아 자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 전부 어디 있으면 순천에만 쓰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여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고을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뒤에 상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수의 그 유명한 전라 우수영 좌수영이 있잖아요. 네네. 좌수사가 가서 보니까 아니 여수가 이렇게 훌륭한 고을인데 네. 라고 해서 복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현이 생겨요. 아, 현으로 다시 복귀했다? 네. 예. 그랬는데 네. 순천 사람들이 네. 막 전화를 합니다. 네. 아니래요. 여기 원래 300년 동안 여수라는 동네 없었고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여수가 우리 조선 뭐 이러면서 아하하. 또 1년 만에 없어지고 아, 진짜? 그리고 또 그것이 네. 한 100년 지나서 네. 또 이제 여수에서 해서 올리고 예.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1890년대 비로소 현재의 모습처럼 여수 순천이 3번 없어졌다가 3번 다시 생겼다. 해서 이렇게 삼복삼연이라는 표현을 거의 뭐 삼전사기의 정신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여수 사는 분들은 뭔 일이여라고 하겠지만 네네.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지역의 자존심을 걸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 시간이 우리가 갈 곳은 너무 많은데. 여수 밤바다 얘기도 안 하고 돌산 얘기도 안 하고 뭐 우수영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사실. 저기 좌수영 얘기도 안 하고 이순신 광장 이 얘기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떡하죠? 거기 케이블카도 타야 되고.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도 문제지만 너무 가벼워도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완도, 순천, 또 이제 구례읍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시간상 한 곳만 좀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네. 완도 가죠. 완도 한번 할까요? 네. 예. 완도 하면 사실 우리가 김, 전복도 떠올리지만 장보고 장군, 그렇습니다. 청해진 네.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을 이제 우리가 바다의 날을 정하게 됐는데 그게 청해진을 설치했던 날을 달수로 환산해 보면은 이제 양력으로 5월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다의 날을 그 해에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바다의 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얘기하셨던 궁복, 장보고. 어렸을 때 이름이 궁복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인데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고려 이전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네. 바다를 육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배를 많이 보내고 항구로도 쓰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외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썼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주변에 교류해봤자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명청, 여기 남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네네. 처음에 오키나와나 뭐 샴이라고 하는 태국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네. 바다를 안 쓰는데 그 습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네. 우리가 바다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장보고라는 인물은 네. 뭔 말이요. 바다가 우리의 살 길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점이 눈에 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북쪽으로 놓은 지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북쪽이 어디면 압록강, 두만강인데 사실은 우리 눈은 어디서 먼저 막히냐면은 휴전선에서 막힙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안 보여요. 지도를 뒤집습니다. 네. 그러면 남해가 북쪽으로 올라오는 뭐 우리가 뭐 뒤집는다고 지구가 뒤집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갈 곳이 뻥 뚫려 있다. 굉장히 많아요. 바로 태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떠올릴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장보고다. 보고장. 장보고. 어디 뭐 해운회사 강연 나가서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해운의 문제가 아니라 장보고의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마무리 지도를 돌려보세요. 우리가 갈 곳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진짜로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아온 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역 아니면 대한민국 살 방법이 없거든요. 무역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왕인데 그 전에 먼저 이제 군사적으로 해적들 좀 정리하고 일본 쪽에 유력자들하고 교섭해서 그래서 그 사인이 있는 그러니까 장보고 명함 한 장 주면은요. 그 당시 앵린이라고 하는 스님은 당나라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국법하는데 그러니까 그 불교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위험한 일이 딱 받치면 장보고 명함을 딱 내밉니다. 아니 장보고 대사의 명함 그러면서 뭐 온갖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나중에 감사 편지 쓰거든요. 이메일로 디어 장 그러면서 하면서 쓰면은 그 장보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보고가 결국은 이제 중앙 정치 왜 휘말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장한테 최수종 씨가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졌던 건데 그 청해진은 굉장히 넓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 핵심이 완도의 장도라고 하는 장군섬이 있습니다. 딱 전복 모양 덮어놓은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곳을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그래서 바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보아야 될지를 제가 처음에 전라도는 바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연결되는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청해진 관련 유적도 완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순천시 또 구례읍에 계신 분들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유람 다닌 곳마다 이렇게 섭섭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별책 부록으로 저희가 한번 싹 묶어서 그럼요. 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 그 저기 서남사, 송광사 그다음에 나간읍성 그다음에 구례 화엄사 뭐 이런 얘기 영곡사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많아요. 여기 진짜 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감동적이고 고맙고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 얘기 언제 나중에. 팔도유람 끝나고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음 여행지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광일 선생님 옆에 최첨단 시스템 돌림판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뭐 지지난번에 정할 때는 너무 약하게 돌리셔서 좀 매가리가 없었다 해서 제가 세게 돌려달라다가 지난주에 완전 멀미 참사가 벌어졌어요. 끝나지를 않았었죠. 그렇죠. 한 3분 동안 돌아가고. 이게 이제 아나로그 감성이죠. 그렇죠. 그럼 구토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은 힘 조절 적당히 해주시고 이제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경상도 아니면 강원도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그럼 오늘 하면은 사실은 돌림판은 끝나네요. 그러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남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거니까요. 저희 갔던데 좀 안 걸리게 여러 번 안 돌리게 잘 좀 돌려주세요. 네. 경상도 아니면 강원도 어디로 갈지 돌림판 돌리겠습니다. 경강 중에 가겠습니다. 갑니다. 좋은데요. 탕탕탕. 충청도 강원도 가나요? 강원도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자 좋아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다.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박광일의 팔도일함이 드디어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분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강원도를 또 한편에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만. 중도, 남도, 북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아쉽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AS로 또 딱 묶어서. 그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지역 관련된 역사 사건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강원도민 여러분들 또 지명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일의 팔도일함 지난주 이번 주 두 편에 걸쳐서 전라도 편 마무리해봤어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